사는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다. 1965년 미국에서 발표된 후 오랜 시간 동안 독자들에게 잊힌 스토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출판계와 평론가,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이끌어내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50년의 시차를 가볍게 뛰어넘어 작가 존 윌리엄스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세상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안녕하세요. 북앤북TV 샬롯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무지한 상태로 결혼했지만 그 무지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두 사람 모두 성 경험이 없었고 자신들의 미숙함을 의식했다. 하지만 윌리엄은 농가에서 자란 덕분에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들을 심상하게 받아들인 반면 이디스에게 그것들은 한없이 신비롭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을 마음속 어딘가에 품고 있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들의 신혼여행도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를 때까지 이 실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두 사람은 일요일 밤 늦게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했다. 호기심과 호의가 어린 표정으로 둘을 바라보는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기차 안에서 이디스는 활기찬 표정을 지었다. 거의 즐거워 보일 정도였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소리내어 웃으며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시내에 도착해서 윌리엄이 호텔까지 갈 마차를 잡았을 무렵 이디스의 유쾌함에는 히스테리가 언뜻 섞여들었다. 그는 소리내어 웃으면서 이디스를 반쯤은 끌다시피 안고서 앰베서더 호텔의 출입문을 통과했다. 호텔은 육중한 갈색 석조 건물이었다. 거의 인적이 없는 로비는 동굴처럼 어둡고 묵직한 분위기였다. 호텔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디스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그의 옆에서 불안하게 흔들렸다. 두 사람은 프런트를 향해 넓디 넓은 로비를 가로질렀다. 방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실제로 아픈 사람처럼 보였다.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몸이 가늘게 떨렸고 안색은 백지장 같았으며 입술은 시퍼런색이었다. 윌리엄은 의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이디스는 단지 피곤할 뿐이라며 조금 쉬면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두 사람은 힘들었던 그날 하루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이디스는 자신이 예민해서 가끔 고생을 한다고 살짝 암시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아무런 억양이 없는 목소리로 함께 보내는 첫날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다고 중얼거렸다. 윌리엄이 말했다. 지금도 완벽해요. 앞으로도 완벽할 것이고 쉬어요. 우리 결혼 생활은 내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그는 그때까지 이야기로 들었던 그리고 가끔 자신도 농담을 하며 놀려댔던 다른 신랑들처럼 첫날 밤을 아내와 떨어져 보냈다. 작은 소파에 긴 몸을 뻣뻣하게 웅크린 채 잠을 이룰 수 없어서 그의 눈은 지나가는 밤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는 일찍 일어났다. 이디스의 부모가 결혼 선물로 예약하고 비용까지 지불해준 스위트룸은 10층에 있었으므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디스를 부르자 몇 분 만에 그녀가 실내용 가운에 끈을 묶으며 침실에서 나왔다. 졸음에 겨워 하품을 하는 얼굴이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다. 윌리엄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목이 메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거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자동차, 행인, 마차 등이 저 아래의 좁은 거리를 기어가고 있었다. 저 멀리 빨간 벽돌과
돌로 된 사각형 건물들 뒤에서 미시시피 강이 아침 햇살 속에서 푸르스름하게 기운이 도는 갈색을 띤 채 구불구불 흘러가는 것이 보였다. 급하게 휘어진 강줄기를 따라 오르락 내리락하는 배와 예인선은 장난감 같았지만 그들의 굴뚝에서는 엄청난 양의 회색 연기가 겨울 하늘을 향해 솟아나왔다. 차분한 느낌이 윌리엄을 감쌌다. 그는 아내를 한 팔로 안고 가볍게 끌어당겼다. 두 사람 모두 희망과 조용한 모험이 가득한 것 같은 세상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두 사람은 일찍 아침을 먹었다. 이디스는 전날 밤과는 달리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어제처럼 또 거의 즐거워 보이기까지 했다. 윌리엄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이 다정하고 따스해서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감사와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전날 밤의 일은 두 사람 모두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디스는 가끔 손가락에 새로 자리 잡은 반지를 바라보며 고쳐 끼곤 했다. 추위에 대비해서 옷을 단단히 껴입은 두 사람은 세인트루이스의 거리를 걸었다. 이제 막 시내가 북적거리기 시작하는 시각이었다. 두 사람은 진열장의 물건들을 들여다보고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가올 나날들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했다. 윌리엄은 이제 아내가 된 이 여인을 처음 만나 구애할 때 자신에게서 발견했던 편안함과 유창함을 다시 발휘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작고 따뜻한 가게에서 느지막이 커피를 마시며 추위 속에서 서둘러 걸어가는 행인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다 마차를 잡아서 미술관으로 갔다.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천장이 높은 전시관들을 돌아다녔다. 그림에 반사된 빛이 풍요롭고 은은했다. 그 조용함, 그 따스함, 오래된 그림들과 조각상들 덕분에 시간을 초월한 듯한 그 분위기 속에서 윌리엄 스토너는 자신과 나란히 걷고 있는 섬세한 키다리 아가씨를 향해 사랑이 마구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오른 조용한 열정은 따스했으며 관능적이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았다. 사방에 걸린 그림에서 솟아나온 색깔들과 같았다. 두 사람이 오후 늦게 미술관을 나서자 구름 낀 하늘에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윌리엄 스토너는 미술관 안에서 느낀 따스함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일몰 직후에 호텔로 돌아왔다. 이디스는 쉬고 싶다면서 침실로 들어갔고 윌리엄은 프런트에 연락해서 가벼운 저녁 식사를 방으로 가져오게 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오른 그는 직접 아래층으로 바로 내려가 샴페인을 얼음에 재워 1시간 안에 방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바텐더는 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좋은 샴페인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7월 1일이면 금주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서 벌써 술 제조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호텔의 포도주 창고에는 종류를 막론하고 샴페인이 겨우 50병밖에 없었다. 게다가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이 붙어 있었다. 스토너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이디스는 부모와 함께 살면서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포도주를 조금 마신 적이 있지만 샴페인은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었다. 거실의 작은 사각형 탁자에 차려진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그녀는 얼음통 속에 들어있는 낯선 술병을 불안하게 힐끔거렸다. 탁한 황동 촉대에 꽂은 하얀 양초 2개가 어둠 속에서 고르지 않은 빛을 던졌다. 다른 불들은 윌리엄이 이미 꺼버린 상태였다.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사이에서 너울거리는 양초의 불빛에 매끈하고 어두운 병의 곡선이 드러나고 그 병을 둘러싼 얼음이 반짝거렸다. 두 사람은 긴장한 채 조심스레 서로를 대하면서도 즐거웠다. 윌리엄이
서투른 솜씨로 샴페인의 코르코 마개를 뽑았다. 이디스는 커다란 폭음 같은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병에서 뿜어져 나온 하얀 거품이 윌리엄의 손을 흠뻑 적셨다. 두 사람은 그의 서투른 솜씨에 함께 웃으며 터뜨렸다. 각자 포도주 한 잔씩을 마신 뒤 이디스는 술에 취한 척했다. 두 사람은 포도주를 한 잔 더 마셨다. 윌리엄이 보기에 이디스는 점차 나른해지면서 얼굴에는 고요함이 내려앉고 눈은 시름에 젖은 듯 색이 더 짙어진 것 같았다. 그가 일어서서 작은 탁자 앞에 앉아있는 그녀의 등 뒤로 돌아가 어깨를 양손으로 집었다. 섬세하기 그지없는 그녀의 살과 뼈에 닿은 자신의 손이 어찌나 두툼하고 무겁게 느껴지는지 놀라울 정도였다. 이디스는 그의 손길에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윌리엄은 양손을 그녀의 가느다란 목의 양옆으로 부드럽게 움직여 불그스름하고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다. 그녀의 목은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서 가늘게 떨고 있었다. 그는 양손으로 그녀의 팔을 잡고 부드럽게 들어올려 의자에 앉은 그녀를 일으켰다. 그리고 그녀의 몸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게 했다. 양초의 불빛을 받아 거의 투명하게 보이는 그녀의 연한색 눈이 희둥그레진 채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와 멀지만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았다. 그녀의 무기력한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다. 욕망 때문에 목이 잠겨서 그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가 그녀를 침실 쪽으로 살짝 끌어당기자 순식간에 그녀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며 저항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와 동시에 그녀가 의지의 힘으로 저항하려는 마음을 물리치는 것도 느껴졌다. 그는 불을 켜지 않은 침실 문을 닫지 않고 열어두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달래려는 듯 작게 중얼거렸지만 목소리가 억눌려 있어서 그도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가 그녀의 몸에 손을 얹고 그 몸을 자신에게 열어줄 단추를 찾아 더듬거렸다. 그런데 그녀가 냉담하게 그를 밀어버렸다. 흐릿한 빛 속에서 그녀가 눈을 꼭 감고 입술에 힘을 준 것이 보였다. 그녀가 그에게서 고개를 돌리더니 재빠른 동작으로 옷을 느슨하게 풀어서 옷이 저절로 흘러내리게 했다. 그녀의 팔과 어깨가 맨살을 드러냈다. 그녀가 추운 것처럼 몸을 부르르 떨고는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방에 가 있어요. 내가 금방 준비할게요. 그는 그녀의 팔을 만지며 어깨에 입술을 댔지만 그녀는 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거실로 나간 그는 저녁 식사로 먹고 남은 음식 위에서 깜박거리는 촛불빛을 빤히 바라보았다. 식탁 한가운데에 아직 반 이상 남은 샴페인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잔에 술을 조금 따라서 맛을 보았다. 아까보다 미지근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났다. 그가 침실로 돌아왔을 때 이디스는 턱까지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천장을 향했고 눈은 꼭 감았으며 이마에는 가느다란 주름이 한 줄 잡혀 있었다. 스토너는 마치 잠든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는 것처럼 조용히 옷을 벗고 침대로 들어가 그녀와 나란히 누웠다. 그리고 한동안 욕망을 품은 채 누워 있었다. 욕망은 오로지 그에게만 속하는 별개의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기분의 피난처를 찾듯 이디스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그녀의 몸에 손을 올리자 잠옷의 얇은 천을 통해 그가 그토록 갈망하던 육체가 느껴졌다. 그가 그녀의 몸 위에서 손을 움직였지만 그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주름살이 더 깊어졌다. 그가 다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었지만 침묵뿐이었다. 그는 서투르지만 부드럽게 그녀의 몸 위로 올라갔다. 그가 그녀의 부드러운 허벅지를 만지자
그녀가 고개를 획 옆으로 돌리더니 팔을 들어 눈을 가렸다.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일이 끝난 뒤 그는 그녀 옆에 누워 사랑이 담긴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이제 그녀는 눈을 뜨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 눈이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갑자기 그녀가 이불을 획 젖히더니 재빨리 욕실로 향했다. 욕실에 불이 켜지고 그녀가 큰 소리로 고통스럽게 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녀를 부르며 욕실로 갔지만 욕실 문이 잠겨 있었다. 그가 다시 그녀를 불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는 침대로 돌아가 그녀를 기다렸다. 침묵 속에서 몇 분이 흐른 뒤 욕실에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다. 이디스가 욕실에서 나와 뻣뻣한 걸음으로 침대로 돌아왔다. 샴페인 때문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한 잔만 마실 걸 그랬어요. 그녀는 이불을 끌어올려 덮고 그에게 등을 돌렸다. 잠시 후 잠든 그녀의 숨소리가 고르고 묵직하게 변했다. 두 사람은 예정보다 이틀 일찍 컬럼비아로 돌아왔다. 단둘뿐이라는 사실에 긴장과 불안이 느껴져서 마치 감옥 안을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이디스는 윌리엄이 수업 준비를 해야 하고 자신은 새 아파트의 살림을 정리해야 하니까 빨리 컬럼비아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스토너는 곧바로 찬성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 친숙한 환경 속에서 아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자신을 타일렀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짐을 싸서 저녁 때 콜롬비아행 기차에 올랐다. 기억도 잘 나지 않을 만큼 허둥지둥 지나간 결혼 전에 며칠 동안 스토너는 대학에서 5블록 떨어진 낡은 헛간 같은 건물 2층에 비어있는 아파트를 찾아냈다. 작은 침실 하나, 그보다 더 작은 주방, 높은 창문이 달린 광활한 거실이 있는 어둡고 살풍경한 아파트였다. 전에 이곳에 살던 대학의 미술 강사는 그다지 깔끔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두운 색을 띤 널찍한 바닥 널에는 눈부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얼룩들이 묻어있고 벽에도 물감과 때자국이 있었다. 스토너는 이곳이 낭만적이고 널찍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판단을 내렸다. 이디스는 마치 정복해야 할 적을 대하듯이 아파트로 들어왔다. 육체적인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데도 그녀는 바닥과 벽의 물감 얼룩을 대부분 긁어내고 때도 박박 닦아냈다. 그녀가 보기에는 사방에서 때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표정에는 힘이 잔뜩 들어갔으며 눈 밑에는 거뭇거뭇한 그림자가 생겼다. 스토너가 도와주려고 하자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에게는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며 청소는 자신의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래도 그가 억지로 청소를 돕자 그녀는 굴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거의 뚱한 표정을 지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혹감에 사로잡힌 스토너는 돕겠다는 뜻을 굽히고 이디스가 어두운 표정으로 반짝이는 바닥과 벽을 서투르게 문지르고 커튼을 꿰매 창문에 들쑥날쑥하게 매달고 하나둘씩 늘어난 중고 가구들을 수리하고 몇 번이나 색칠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비록 솜씨는 서툴렀지만 그녀는 말없이 사나울 정도로 맹렬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윌리엄이 오후에 대학에서 집으로 돌아와 보면 그녀는 녹초가 되어 있었다. 지친 몸을 끌고 힘들게 저녁 식사를 준비한 뒤 겨우 몇 입만 먹고는 몇 마디 중얼거린 뒤 침실로 사라져 약에 취한 사람처럼 잠들기 수였다. 그녀는 다음날 윌리엄이 학교로 출근할 때까지 깨지 않았다. 한 달도 안 돼서 그는 이 결혼이 실패작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1년도 안 돼서
결혼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렸다. 그는 침묵을 배웠으며 자신의 사랑을 고집하지 않았다. 그가 애정을 담아 그녀에게 말을 걸거나 몸을 만지면 그녀는 그를 외면하고 내면으로 숨어들어가 아무 말 없이 견디기만 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전보다 한층 더 힘들게 새로운 한계까지 자신을 혹사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침대를 쓰는 것만은 고집스럽게 그만두지 않았다. 그래서 가끔 그녀가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직여 그에게 닿을 때가 있었다. 또한 결혼 생활에 대한 스토너의 깨달음과 결의가 사랑 앞에서 무너져 내려 그가 그녀를 향해 움직일 때도 있었다. 그럴 때 그녀가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으면 긴장해서 몸을 뻣뻣하게 굳힌 채 고개를 옆으로 돌려 베개에 묻고서 자신을 범하는 그의 몸짓을 견뎌냈다. 그럴 때 스토너는 최대한 빨리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서두르는 자신을 증오하고 그녀에 대한 열정을 후회했다. 그녀가 잠기운 때문에 반쯤 무감각해져 있을 때도 가끔 있었다. 그럴 때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졸린 목소리로 뭐라 중얼거리곤 했다. 그녀가 항의를 하는 건지 놀란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드문 순간들을 고대하게 되었다. 그녀가 잠에 취해 그의 행동을 묵인할 때에는 마치 그녀가 자신에게 모종의 반응을 하는 것처럼 자신을 속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불행해 보인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가 이런 말을 꺼내면 그녀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여 그가 사랑의 행위를 할 때처럼 침울한 표정으로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는 자신이 서두른 탓에 그녀가 마음을 닫았다고 한탄하며 그녀의 기분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필사적인 마음에 작게나마 그녀를 기쁘게 해줄 방법들을 조용하지만 가차없이 실험했다. 하지만 선물을 줘도 그녀는 무심하게 받아들일 뿐이었다. 가끔 가격에 대해 가볍게 뭐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 콜롬비아 주변의 숲으로 산책이나 소풍을 나가보기도 했지만 그녀는 쉽게 지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예 아파서 드러눕기까지 했다. 구애할 때처럼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그녀는 마지못해 너그럽게 들어준다는 태도를 취했다. 결국 그녀는 그녀가 수줍음을 타는 성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손님들을 초대하자고 최대한 부드럽게 고집을 부렸다. 그래서 같은 학과의 젊은 강사들과 조교들 몇 명을 초대해서 격이 없이 차를 마시는 자리를 마련하고 소규모 디너 파티도 여러 번 열었다. 그런데도 이디스는 좋은 건지 싫은 건지 자신의 기분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모임을 준비할 때는 너무나 강박적으로 정신없이 몰두했기 때문에 정작 손님들이 집에 올 때쯤 되면 그녀는 긴장과 피로로 반쯤 히스테리 상태가 되었다. 다행히 윌리엄 외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모임의 여주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활기차고 편안한 태도로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그녀가 낯선 사람 같았다. 그녀는 또한 손님들 앞에서 그에게 애정이 넘치고 친밀한 태도로 말을 걸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그녀는 그를 윌리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가끔 부드러운 손을 그의 어깨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손님들이 가고 나면 그 거칠애가 저절로 무너지고 지친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손님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무시했다는 괜한 상상에 빠져 손님들에 대해 모진 소리를 해댔다. 또한 자신이 용서할 수 없는 실수들을 저질렀다며 조용히 필사적으로 그 실수들을 되짚어 보았다. 손님을 치르느라 어질러진 집안에 꼼짝 않고 앉아서 이런 생각에 빠진 그녀를 윌리엄이 달래려고 해도 소용없었다.
그녀는 괴로움에 잠겨 그의 말에 단조로운 목소리로 짤막한 대답을 할 뿐이었다. 이디스가 차분하다 못해 거의 무심하기까지 한 태도로 아이를 갖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의 봄이었다. 이디스의 말은 갑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원인도 금방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 자신도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윌리엄이 출근하기 몇 분 전에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거의 놀란 것 같은 표정을 지을 정도였다. 마치 새로운 발견을 한 사람 같았다. 뭐라고? 윌리엄이 말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요? 아기를 갖고 싶어요. 이디스가 말했다. 아기를 갖고 싶은 것 같아요. 그녀는 토스트를 조금씩 베어 먹다가 냅킨 귀퉁이로 입술을 닫고 딱딱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한테도 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다. 결혼한 지 거의 3년이나 됐어요. 물론 그렇지. 윌리엄은 찻잔을 받친 접시 위에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확실히 마음을 정한 거요? 우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잖소. 나는 당신이... 물론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내 마음은 확실해요. 우리가 아기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윌리엄이 손목시계를 보았다. 이러다 지각하겠소. 이야기할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으련만 당신 마음이 정말 확실한 거요? 이디스의 미간에 살짝 주름이 잡혔다. 확실하다고 했잖아요. 당신은 아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 계속 그런 걸 묻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좋소. 윌리엄은 자리에 앉은 채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만 나가봐야겠어.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식탁보 위에 놓인 그녀의 긴 손가락 위에 어색하게 자신의 손을 얹고 가만히 있었다. 결국 그녀가 손을 빼냈다. 그는 식탁에서 일어나 거의 수줍음을 타듯이 조심스레 그녀의 옆을 돌아가서 책과 자료를 챙겼다. 이디스는 언제나 그렇듯이 거실로 나와서 출근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뺨에 입을 맞췄다. 그가 오랫동안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문 앞에서 그가 그녀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당신이 아기를 원한다니 기쁜 일이요. 이디스, 당신이 우리 결혼에 조금 실망하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아기 덕분에 우리 사이에 변화가 생기면 좋겠군. 그래요. 이디스가 말했다. 이러다 지각하겠어요. 서두르세요. 그가 나간 뒤 이디스는 거실 한복판에 몇 분 동안 서서 닫힌 문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마치 뭔가를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이윽고 그녀가 침착하지 못한 표정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자기 옷이 살갗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며 스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 같았다. 그녀는 회색 호박단으로 만든 뻣뻣한 아침 드레스의 단추를 풀어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양팔을 가슴 앞으로 모아 자신을 끌어안고는 얄팍한 플란넷 잠옷으로 덮여있는 팔뚝을 주물렀다. 그러다가 다시 움직임을 멈추고 자그마한 침실로 단호하게 걸어들어가 벽장을 열었다. 그 안에 전신 거울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빛을 향해 거울의 방향을 조절한 뒤 뒤로 물러나서 파란색 잠옷을 입은 자신의 길고 날씬한 몸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잠옷 윗단추를 풀어 머리 위로 벗었다. 이제 그녀는 아침 햇빛 속에 알몸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잠옷을 뭉쳐서 벽장 안에 던져버리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리며 마치 다른 사람의 몸을 보듯이 자신의 몸을 살폈다.
아래로 처진 작은 가슴을 양손으로 쓸어보기도 하고 긴 허리를 지나 평평한 배까지 가볍게 손을 미끄러뜨리기도 했다. 그녀는 거울에서 물러나 침대로 갔다. 침대는 아직 흐트러진 채였다. 그녀는 이불을 걷어 아무렇게나 접은 뒤 벽장에 넣어버렸다. 그러고 나서 침대볼을 매끈하게 펴고는 똑바로 누워 다리를 곧게 펴고 양팔을 옆구리에 붙였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대로 누워서 천장을 빤히 바라보며 오전이 지나고 긴 오후가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날 윌리엄 스토너는 날이 거의 어두워졌을 때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2층 창문에는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왠지 걱정스러워진 그는 계단을 올라가 거실 불을 켰다. 거실은 비어 있었다. 이디스!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부엌을 들여다보니 아침 식사 때의 접시가 작은 식탁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재빨리 거실을 가로질러 침실 문을 열었다. 이디스가 아무것도 없는 침대 위에 알몸으로 누워 있었다. 문이 열리고 거실에 불빛이 들어오자 그녀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지만 몸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리고 커다랗게 뜬 눈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벌어진 입술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디스! 그는 누워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앉았다. 괜찮소? 무슨 일이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녀의 몸이 움직였다. 갑자기 그녀의 손이 짐승의 발톱처럼 그를 향해 튀어나오는 바람에 그는 하마터면 흠칫 물러날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옷을 찢어버릴 듯이 움켜쥐고 그를 침대 위 자신의 옆자리로 잡아당겼다. 뜨겁게 벌어진 그녀의 입술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손은 그의 몸을 더듬고 옷을 잡아당기며 그를 구하고 있었다. 커다랗게 뜬 눈은 그동안 내내 흔들림 없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눈이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디스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굶주림처럼 강렬해서 오히려 그녀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욕망이라니. 이 욕망은 충족되자마자 다시 그녀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긴장 속에서 이 욕망을 기대며 살았다. 그 후 2달은 윌리엄과 이디스가 유일하게 열정에 잠긴 기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는 별로 변화가 없었다. 스토너는 서로의 몸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사랑과는 거의 관계가 없음을 금방 깨달았다. 두 사람은 강렬하면서도 냉정하고 단호하게 몸을 겹친 뒤 서로에게서 떨어졌다가 다시 몸을 겹쳤다. 때로는 윌리엄이 학교에 가 있는 낮 시간에 욕구가 강하게 이디스를 덮치는 바람에 그녀가 안절부절 못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녀는 아파트를 나와 빠른 걸음으로 거리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이리저리 정처 없이 돌아다녔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와 커튼을 닫고 옷을 벗은 뒤 흐릿한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윌리엄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가 문을 열면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거친 손으로 그에게 사랑을 요구했다. 그 손이 그녀와는 별개로 움직이면서 그를 침실로 잡아 끄는 것 같았다. 침대는 전날 밤이나 아침에 두 사람이 사용한 그대로 흐트러져 있었다. 이디스는 6월에 임신하자마자 알아눕더니 아기를 기다리는 동안 내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 거의 그녀가 임신하던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달력과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도 전에 2달 가까이 그녀 안에서 날뛰던 윌리엄에 대한 굶주림이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남편에게 그의 손이 닿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심지어 그가 그녀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마치 그녀를 범하는 행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의 굶주린 열정은 기억 속에 묻혔고 마침내 스토너는 그것이 자신들 두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꿈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두 사람이 열정을 해소하던 장소인 침대는 이제 그녀의 병상이 되었다. 그녀는 거의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있다가 입덧으로 아침에 구역질을 할 때나 오후에 몇 분 동안 휘청휘청 거실을 돌아다닐 때만 몸을 일으켰다. 윌리엄은 서둘러 퇴근해서 돌아온 뒤 오후와 저녁에 집을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이디스의 식사는 쟁반에 담아 방까지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싫어했지만 저녁 식사 후에 그와 함께 연한 차를 마시는 시간에는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녁에 잠깐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 친구나 이미 감정이 소진된 원수들처럼. 그러고 나서 이디스는 금방 잠이 들었다. 윌리엄은 부엌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마친 뒤 거실 소파 앞에 탁자를 놓고 학생들의 과제물을 채점하거나 강의 준비를 했다. 그러다가 자정이 지나면 소파 뒤에 깔끔하게 개어둔 담요를 덮고 긴 몸을 둥글게 구부린 채 아침까지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아이는 1923년 3월 중순 사흘간의 상고 끝에 태어났다. 두 사람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이디스 이모의 이름을 따서 딸의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지었다. 그레이스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예쁜 아이였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금발은 아직 솜털 같았다. 빨갛던 피부도 며칠 만에 반짝이는 황금색이 깃든 분홍색으로 변했다. 아이는 잘 울지 않았으며 마치 주위 환경을 잘 인식하는 것 같았다. 윌리엄은 아이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 이디스에게 줄 수 없는 사랑을 딸에게는 줄 수 있었다. 그는 아이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기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레이스를 출산한 뒤 거의 1년 동안 이디스는 자주 침대 신세를 졌다. 어쩌면 그녀가 평생 병석에 눕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들었다. 하지만 의사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여자를 한 명 고용해서 오전에 이디스를 돌봐주게 했다. 그리고 오후에 일찍 집에 올 수 있도록 수업을 조정했다. 그렇게 해서 윌리엄은 1년 넘도록 살림을 하면서 자기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두 사람을 돌봤다. 그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학생들의 과제를 채점하고 강의를 준비했다. 출근하기 전에는 그레이스에게 아침을 먹이고 자신과 이디스가 먹을 아침 식사와 자신의 점심 도시락을 준비했다. 도시락은 서류 가방에 넣어 학교로 가지고 갔다.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쓸고 닦고 청소를 했다. 딸에게 그는 아버지라기보다 거의 어머니였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빠는 사람도 그였다. 아기 옷을 골라 입혀주고 찢어진 곳을 꿰매는 사람도 그였다. 그는 아기를 먹이고 목욕시키고 울면 품에 안고 달래주었다. 가끔 이디스가 투덜거리면서 아기를 부르면 윌리엄은 아기를 그녀에게 데려다 주었다. 이디스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불편한 자세로 잠시 아이를 안고 있었다. 낯선 사람의 아이를 대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러다 몸이 피곤해지면 한숨을 내쉬며 아기를 다시 윌리엄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조금 울고는 눈가에 눈물을 찍어내며 그에게 등을 돌렸다. 그래서 그레이스 스토너가 태어난 뒤 처음 1년 동안 접한 것은 오로지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사랑뿐이었다.